러시아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대기업 로스네프는 한때 러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네프는 2025년 첫 9개월 동안 이익이 무려 70%나 급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국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푸틴이 시작한 특별 군사작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역대 최대 러시아산 석유가 바다에 묶여 제재 위험을 감수할 구매자를 못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패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은 지난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는 러시아 인터넷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수법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VPN이 이제 차단되고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푸틴은 고통을 숨기기 위해 디지털 침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모두를 침묵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꼬마 블라디미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이 자식이 권력을 잡았고 피로 권력을 잡은 미치광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잠수함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쿠르스크, 외국인들이 인양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씹을 수가 없어. 빌어먹을 놈이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잡았어. 그만하세요. 몰라요, 주님. 이 모든 걸 어떻게 참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리고 그는 계속해요. 그는 완전 미치광이에요. 아시겠죠? 피가 흐르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분하거든요. 그는 그걸로 쾌감을 느껴요. 그에게는 글쎄요. 그는 이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러시아인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어디를 보는 건가요? 그리고 푸틴이 직접 주도한 페더럴 세큐리티 서비스 폭탄 테러도 잊지 맙시다. 그걸로 러시아의 체첸 잔혹 행위를 강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푸틴의 피에 대한 갈증이 그를 되려 공영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최대 기업인 로스네프는 올해 상반기 수익이 70%나 감소했다고 방금 발표됐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첫 9개월, 즉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CEO가 밝혀 섬했는데 그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창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 감소는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모든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할인, 그리고 물론 러시아 유조선에 대한 서방의 제재, 그래서 푸틴의 그림자 선단 때문입니다. 로스나브에게 올해 시작은 좋지 않았고 10월 22일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두 대형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 제재는 1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그 제재가 그들의 수익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양의 러시아산 석유가 현재 바다에 묶여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인수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러시아산 석유가 얼마나 많이 유조선에 실려 바다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월 말 이후로 그 양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미국이 제재를 발표한 시점이며 10일 월말에도 다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때가 제재가 실제 발효된 시점입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이 생깁니다. 구매자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러시아가 왜 계속 석유를 수출하려 할까요? 그 답은 푸틴의 겉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제재에도 러시아 수출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러시아 국민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조선들이 러시아 항구에서 가득 실려 운송되는 것입니다. 수출 수치는 높지만 실제로 이 석유를 구매하는 이는 없습니다. 즉, 유조선들이 그냥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영향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수익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판매 수익이 34% 감소했습니다. 그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사실 정확히 3분의 1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말입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매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7일마다 이전 7일보다 석유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블라디미르에게 큰 문제입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도와 중국 정유소에 점점 더 큰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재받은 석유 구매를 줄이고 있죠. 이건 우정이 아니라 절박함이에요. 푸틴은 그 달콤한 피 묻은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가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할인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석유와 가스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수출해서 그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 그 돈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푸틴에게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유일한 것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경력 대부분을 블라디미르 푸틴의 왜곡된 KGB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한 소식통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은 힘든 하루였고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내일을 더 힘들게 만들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이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권력에 집착하며 오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하지만 돈이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이유이거나 돈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의 감정에는 신경 쓰지 않을지 몰라도 이 전쟁을 계속하는 데에는 신경을 씁니다. 독재 정권은 큰 전쟁 패배 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보급품과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무기 제공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평생 말할 거라 생각 못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푸틴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천재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뭘까요? 그는 러시아를 소련 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기업들의 물물 교환 계약 구성법을 담은 14페이지 지침서를 발해대행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어려워진 대신에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크렘린이 배포한 이 지침서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흔히 부르는 이 방식은 옛 소련 시절의 물물 교환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밀과 교환하거나 석유를 중국 자동차와 교환하거나 석유를 건축자재나 가전제품과 교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8건의 거래가 푸틴이 고안한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최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8,000건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최소한 8건의 거래가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푸틴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가 생각해낸 이 경제적 혁신 덕분에 분명 내년에는 푸틴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며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할 것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방금 발표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어렵다는 결정이며 관리들이 어려운 결정이라고 할 때 이는 러시아 시민들에게 어렵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푸틴과 올리가르히들이 세금 인상의 고통을 느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시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러시아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세금 인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고통이 적은 세금 인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스탬프의 부가가치세는 가장 고통이 적은 세금입니다. 네, 물론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을 고려하면 이 세금 변화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금이 바뀌고 있어요. 제 러시아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 이미 사람들이 파산했다는 뜻인가요? 그들은 돈이 없으니 세금 인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죠. 0의 10%나 20% 모두 0이니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팔려는 걸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관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지 말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푸틴이 정말로 이것이 역사상 가장 고통이 적은 세금 인상이라고 믿는다면 러시아 인터넷을 차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12월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인터넷 장애로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과 왓츠앱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건 푸틴이 허락한 웹사이트 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 웹사이트, 크렘린 텔레비전 웹사이트, 그리고 물론 모든 공식 정부 기관 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자유롭지 않다고 댓글을 달았죠. 이게 자유가 아니라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VPN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저희 같은 채널이나 푸틴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뉴스 채널에서 모든 뉴스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러시아인들은 VPN 단속으로 인터넷 접속을 잃고 있습니다. 인터넷 제공업체가 VPN 트래픽을 감지하면 단순히 연결을 끊어버리고 기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설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잃게 되면 결국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멈추고 아무것도 로드되지 않으며며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도 열리지 않고 모두 버퍼링만 됩니다. 아, 내가 너희들 잡았어.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이게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러시아인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세요. 러시아에 사는 한 소녀가 현재 러시아 생활이 마치 고대처럼 느껴진다고 불평합니다. 이건 정말 엉망이에요. 우리는 고립되어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제 휴대폰이 벽돌처럼 완전히 멈춥니다. 이 주유소에서 인터넷이 안 돼서 카드를 꼭 챙겨야 해요. 방금 커피숍도 다녀왔어요. 모바일 인터넷이 안 돼서 그들의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서 결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와이파이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카드나 QR코드 결제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어요. 현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차에 앉아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젠장, 인터넷이 없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가끔 라디오 대신 조용히 운전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순간이에요. 현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원하면 세금도 안 낼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잔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0원짜리를 내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방금 쇼핑센터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결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단말기가 또 인터넷이 안 돼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도 아니고 바로 소상공인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런 것 없이도 지낼 수 있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돈도 못 뽑았어요.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처럼 안 갈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에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잔해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2살과 13살 아이가 잔해에 갇힌 것을 발견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새롭지 않아요.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내부 일부도 푸틴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러시아인이 진짜 악당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모든 상황이 크렘린 TV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돈바스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돈바스 출신입니다. 우리는 영웅 개척자들과 영가드의 이야기로 자랐습니다. 모든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는 지나 포르트노바,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 등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이 우리 영웅들인 지나 포르트노바와 조야 코스모데미안스카야를 어떻게 죽였는지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것은 10대와 아이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영웅적 행동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들의 영웅성과는 무관하게 당신은 영웅적인 개척자들을 중계함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그 개척자들도 파시스트들에게 테러리스트, 파괴자로 여겨져 처형당했습니다. 알렉세이 게나디에비치. 방금 러시아를 파시스트 국가와 비교하신 건가요? 제가 제대로 들었나요? 이 비교를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반, 그들이 안타까웠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잔인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신이 지켜주는 우리의 조국이 14살 아이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서 모두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슬픕니다. 유튜브에서도요. 저희 독립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에서 주류 뉴스 채널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자극적인 장면이 많으면 유튜브가 영상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주류 언론이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전쟁 범죄를 다루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답답합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뉴스를 직접 다루는 자체 플랫폼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웹사이트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와는 다릅니다. 드론 폭발이나 우크라이나 수비대의 러시아 호송대 파괴 장면은 검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어떤 것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 웹사이트에 광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셔서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 링크를 이용하거나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유튜브에는 절대 올릴 수 없는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채널과 저희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